네, 저희 8시가 되었으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28분 들어오셨는데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21년 제2회 전반기 온라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재청 과장이시자 안 들리는데? 선생님을 모셨고요. 유네스코 디지털 오케이. 헤리티지 보존 정책 소개와 국내 적용 방안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네, 이제 모두 손을 흔들어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의 오성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헤리티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네스코에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보존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목차입니다. 왜 디지털 보존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디지털 헤리티지에 대한 소개, 유네스코에서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는 국내 적용 사례, 그리고 문화유산에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6번째 결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PT 양이 좀 많아가지고 내용을 조금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간략하게 핵심만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로 왜 디지털 보존이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뭐 SNS다 해가지고 모바일이다 해가지고 데이터의 생산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기술의 한계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존 개념의 미흡입니다. 첫 번째 그 대량 생산에 따른 관리 미흡. 여러분도 뭐 요즘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은 SNS 많이 쓰고 계시죠. 2010년도에 하루에 그 데이터가 오고 가는 양을 조사해 보니까 1500조 메가바이트가 생산된다고 합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이거보다 10배에서 100배 정도의 데이터 양이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빅뱅입니다. 정말로 2010년부터 20년 사이에는 데이터 빅뱅이 일어났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00억 개, 2017년에는 7조 개의 디바이스가 새로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데이터 양도 2010년도에는 800 엑사바이트, 2020년도에는 35 제타바이트로 확대가 됐습니다. 여기서 엑사바이트는 단위가 좀 상당히 적하겠지만은 10의 18승 정도의 양이 되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2020년도에 35 제타바이트는 10의 21승. 그러니까 공이 21개가 되겠죠. 이 정도의 양들로 확대가 되고 있고, 아마 지금은 이거 예상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앞에 밑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급격한 포물선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인터넷 기기라든가 정보량, 그리고 웹마켓에 대한 급성장. 정말 데이터가 빅뱅이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생산량 추이인데, 이게 2000년도 초반에 아마 생산된 겁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는 정말로 급격한 빠른 곡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직선에 가까운 상승 곡선을 만들고 있고, SNS 양도 여기 이제 페이스북 2017년도에 조사된 내용인데, 페이스북이 20억 6,100만 명이 지금 사용하고 있고, 이보다 지금은 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새로운 것도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인스타그램 같은 것이 더 늘어나고 있죠. 정보 기술의 한계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 플로피 디스크, 뭐 CD롬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보면 대부분이 이제 뭐 아주 옛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상당히 좀 오래된 것 같이 아주 옛날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딱 사진만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은 쓸 수 있는 드라이브조차도 없어집니다. CD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예전에는 이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5년이 기본 생명주기고 최대한 써도 10년 정도 되면 이 전자적인 기능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데이터가 소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이 너무너무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의미가 없죠. 보존 개념의 미흡입니다. 두 번째는, 첫째가 사용자의 무관심. 사용자가 데이터를 사용할지 말지 이거에 대한 보존에 대한 얘기는 관심이 없죠. 또 새로운 기술이 워낙 빨리 나오다 보니까 이것에 열광하다 보니까 보존에 대한 생각은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대세로 떠오르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이 저장할 때,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존할 때 많은 투자 비용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존 개념의 미흡이 되겠습니다. 그럼 디지털 헤리티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유산이라는 것이 뭔가?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뭔가 잘 모르실 거예요. 디지털 헤리티에 대한 개념, 정의 이런 순서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헤리티지는 그 유네스코에서 정의하기를 디지털 방식으로 생성되거나 기존 아날로그 자원에서 디지털 형태로 변환된 정보를 디지털 유산이라고 했습니다. 홍성대 교수님 같은 경우는 후손에게 물려줄 디지털 정보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유네스코 그 가이드라인에는 보존된 만큼 충분한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료들을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개념입니다. 디지털 헤리티지에 대한 개념입니다. 처음에 인터넷 정보라는 말을 쓰다가 디지털 정보라는 표현을 썼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디지털 유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디지털 헤리티지죠. 기존의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을 전용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디지털 정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홍성대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디지털 헤리티에 대한 부분을 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회색적 디지털, 그러니까 번디지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변환된 디지털, 이것이 합쳐진 것을 디지털 헤리티지라고 유네스코 헌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존할 수 없으니까 국가별로 보존 대상을 별도로 선정해서 보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네스코의 생각입니다. 좀 도표가 좀 더 복잡해졌죠. 그 디지털 헤리티지에 대한 부분과 세계 기록유산, 메모리 오브 더 월드라고 하죠. 세계 기록유산에 대한 상관관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통 뭐 컬렉션, 서풍이 이제 장사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서로 그림을 가지고 있고, 교집합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근대 미디어라든가 디지털 기록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교집합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네스코 디지털 헤리티지에 대한 보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지금까지 세 가지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내놨는데, 첫 번째 내놓은 것이 2003년도 3월달에 내놓은 그 디지털 유산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거의 종집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인데, 디지털 유산 보존에 대한 헌장. 이건 2003년도 10월 17일 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밴쿠버 선언, 그 다음에 런던 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그룹이, 유네스코가 아니고 민간 전문가 그룹에서 발표한 2009년도에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뒤에서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네스코 본부에 디지털 헤리티지 보존 정책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빨간 걸로 한 이 부분이 보존 담당 부서인데, 커뮤니케이션 앤드 인포메이션 섹터라고 또 이렇게 부서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유네스코 헌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헌장은 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이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도 10월 17일이 되겠죠.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확정적인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각 회원국들이 해야 될 일과 유네스코 할 일을 명시해 놨고, 전문가 총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이 게 많지는 않아요. 12개 조항인데 여기에 모든 내용이 아마 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조하고 2조에는 디지털 헤리티지와 범위와 접근성, 그 다음에 3조하고 5조에서는 상실 위협이라든가 디지털 실속에 대한 얘기, 그리고 6조에서 9조 사이에서는 전략과 정책 개발, 그리고 보존에 대한 유산 선정, 그 다음에 문화유산 보호,
디지털 유산 보호 이런 것들이 내용을 담고 있고요. 10조하고 12조에서는 역할과 책임 분담이라든가 유네스코 역할 같은 것들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유네스코 헌장에서 말하고 하는 핵심 내용들은 디지털 헤리티지에 대한 범위, 그리고 보존 목적, 위험 요소, 보존 대상 선정, 법제 체계를 통한 보호, 회원국의 책임과 역할, 협력과 공유 방안, 유네스코 역할 등 어떻게 보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잘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불구하고 이게 이제 한계점이 좀 있는데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유네스코 헌장의 가장 그 한계점이라고 보면 국제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이나 이 강제성이 없어가지고 권고 수준에 불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권고만 하다 보니까 각 회원국들이 합의를 해놓고 결국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겁니다. 특히 뭐 잘 사는 나라는 잘하고 있는데 특히 후진국들이라든가 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죠. 디지털 유산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것은 그 헌장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 호주 국립도서관의 그 콜린앱이라는 그 부서장이 주도해서 유네스코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86개국 175명의 전문가가 참석을 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유산에 관한 헌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가이드라인은 총 한 170쪽 되는 그 영문으로 되어 있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마 그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많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이거 번역할 때 상당히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상당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정책 위반자라든가 고위 경영자, 일선 관리자, 기술 실무자들이 이제 무슨 일종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섹션 2와 섹션 3이에요. 관리적 관점과 기술적, 실질적 관점.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이제 보존 원칙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어요. 7가지를 만들었는데 디지털 보존에 대한 원칙과 책임에 대한 원칙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협력 방안에 대한 원칙까지 총 7개 원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관리적 관점입니다. 관리적 관점은 4가지로 되어 있는데 디지털 보존. 이것은 디지털 유용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유지하고 매체 이동에 대한 얘기가 담겨져 있고요. 디지털 보존 프로그램, 그러니까 보존을 할 수 있는 보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여기는 그 공개 기록 보관 시스템을 OIS라고 또 얘기하는데 여기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파일 포맷에 대한 표준화, 그다음에 뭐 기록 보관수의 보관, 뭐 복사 보제, 하여튼 뭐 세부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임 수용,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국립도서관이라든가 기록보관서 같은 것들을 여기서는 지금 편집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4번째가 협력입니다.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끼리 협력을 해서 노하우를 공유한다든가 보존 관리하고 인건비도 절약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실질적 관점을 만들어 놨는데 이건 이제 보면 그것도 상당히 디테일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보존 대상에 대한 결정, 어떤 것을 보존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건가.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보호는 어떻게 할 건가.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얘기, 신뢰성 확보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좀 여기다 담고 있고요. 권한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작권에 대한 부분도 여기 상당히 이때 이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명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접근성 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에 대한 노후화 대책 수립, 주기적인 기술 이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기술적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에 대한 헌장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밴쿠버 선언입니다. 이것은 이제 캐나다 밴쿠버에서 채택된 선언인데 2012년도 9월 달에 채택된 겁니다. 가장 그래도 지금은 최근에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0개국 500명 참석을 해가지고
가장 최근에 유네스코에서 수련한 내용인데, 항상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유네스코 주체로 뭘 하면 정말 많은 나라와 많은 전문가가 참석을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표현이겠죠. 여기서 얘기한 것들은 디지털화 보존입니다. 디지털화 보존.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것이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날로그 자료들이 디지털화가 안 된 것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디지털화해서 활용해 나갈 건가, 보존해 나갈 건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두 번째는 신뢰예요. 데이터가 워낙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진본성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지속성, 접근성에 대한 보존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서 집중돼서 논의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어서 다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백급 선언에는 뭐 앞에 말했지만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추구하는 권고사항이라든가 해양들에 해야 될 행동사항, 문화유산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권고하는 사항이라든가 민간기관에게 권고, 때는 민간에서도 많이 디지털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보존에 대한 얘기들을 합의문을 도출했고요. 지금 이 당시에 이제 정보, 그러니까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정보의 가치가 과소평가돼 가지고 보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잘 보존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또 자금 부족으로 해서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정보가 사라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문제점으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한 7개의 그 선언문들이 합의문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세계 인권선에 대한 부분을 19조를 인용해서 디지털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활용에 차별성이 있으면 안 되겠다. 누구든지 이거 디지털 자꾸만 뭔가 이렇게 무기화하고 이것을 재산화하고 남들 접근을 막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보의 중요성이 이제 많아지니까 이것들에 대한 그 차별성에 대한 누구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국격에 상관없이 모든 매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활용할 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일조에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아날로그 문서가 물리적 접촉을 줄여가지고 해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해야 되는데 결국 시청각 문서는 디지털과 영구적 보존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해서 정의를 했어요. 시청각 문서 같은 경우는 디지털화를 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단계에서부터 아까 번 디지털이라는 게 얘기했었죠. 태생적 디지털이는데 여기서부터 생산 단계부터 접근성과 보존에 대한 문제들을 적응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가 디지털 보존은 인프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교육 훈련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보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일곱 번째는 장기적인 접근성과 신뢰성을 위해서 로드맵을 빨리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늘 뭐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심 부족이라든가 예산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만 이것이 늦어지고 있는 거죠. 네 번째가 이제 런던 원장이에요. 이건 유네스코에서 만든 건 아니고 민간 전문가 그룹이 2009년도에 제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화유산 컴퓨터 기반의 시각화를 위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제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실제적인 거에 더 접근을 한 거죠. 이 민간 그룹에서는. 그러니까 디지털 유산의 시각화와 장기적으로 지식적인 면에서 기술적인 신뢰성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시각화에 대한 내용들, 3D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존받기 위한 원칙들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신뢰성 있게 만들어갈 건가. 그러니까 오차 범위를 좀 줄여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원칙 1이 구현입니다. 구현이고 두 번째가 목적과 방법이에요. 그 컴퓨터 기반 시각화 기법은 시각화라는 것은 일단은 뭐 이미지부터 해서 3D 이런 것들 지금 하는 동영상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것이 목적에 가장 적절한 방법일 경우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때나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연구 자원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시각화 기법과 성과의 지적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조적이고 문서화된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시각화를 할 때 사상적, 역사적, 뭐 종교적 이런 것들 요인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것들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네 번째 원칙이 이제 문서화의 얘기예요. 다큐멘테이션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떻게 구축이 되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문서화돼서 얼마큼 신뢰성 있는 정보가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담고 있고요. 다섯 번째 원칙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문화적 유산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을 계속 보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네 가지의 유네스코 정책과 런던 현장까지 알아봤습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접근에 대한 얘기고, 접근할 수 없으면 이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쭉 나열한 것이 안전, 손상, 경제, 정치 또는 환경적 이유 때문에 시각화 대상의 파괴, 보고, 멸살, 뭐 보면 전쟁 같은 것 때문에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접근할 수 없는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 석고랑 같은 경우도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접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누구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그거 시각화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통상에 여섯 번째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보존 정책 시사점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유네스코 정책들은 각 회원국들이나 유네스코에서 할 때 상당히 관심도 많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 참석하고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가격성이 부여되지 않아가지고 이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합의만 해놓고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를 갖고 있고, 워낙 만들 때 꼼꼼하게 만들고 여러 사람이 전문가가 참석하다 보니까 일정한 맥락으로 작성이 돼가지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금 적용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제가 봐도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유네스코 정책들은 아직도 많은 회원국들이 반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관계성이 부여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 유네스코 정책이라든가 런던 현장 이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공통사항들 한번 만들어 봤어요. 쭉 뽑아보니까 한 14개 정도의 공통되는 사항들이 나왔어요. 디지털 유산의 범위, 접근성 유지, 상식위험, 디지털 내 지속성. 역시 이 보면 접근성의 유지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많이 부각이 돼 있고, 보시면 유네스코 헌장이라든가 4개의 다 여기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결국은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어도 접근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접근을 해야지만 결국은 활용이 되는 거고 보존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 유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해서 모든 정책에서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성 유지라는 얘기, 그 다음에 전략적 정책 개발, 어떻게 보존할 거에 정책이 개발해야 된다. 근데 보존 대상에 대한 결정. 보존 대상 결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걸 보존할 건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내용들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존 대상을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법제화. 그래서 해나가기 위해서는 강제성이 있어야 되니까 제도화해서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지속적인 투자. 역시 돈이 없으면 안 되죠. 계속적으로 투자가 돼야지만 이것이 유지가 나간다는 거죠. 접근성 허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술적인 조치. 그다음에 역할과 책임하고 표준 정립입니다. 이 표준 정립도 상당히 많은 정책 유네스코 현장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은 4개의 정책에서 다 담고 있어요. 내용이 상당히 많죠. 표준화가 돼야지만 뭔가 보존이 되고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준. 그래서 만들 때부터 이제 표준화가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표준화 부분이 상당히 좀 무시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만들 때 귀찮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협력이에요.
서로 협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관련 기관이라든가 서로들 국제적으로도 서로 정보라든가 기술 이런 것들을 서로 협력해서 교환하고 해서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도 절감하고 시간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유네스코의 정책의 핵심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다가 이런 어떤 마스터 핵심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관이죠.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국가기록 이 세 군데에 한번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 해나가게 가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도서관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정말 유네스코 디지털 유산 보존 중에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준비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준비도 제도화도 돼 있고 여러 가지가 돼 있습니다. 뒤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조직도 만들어져 있고요. 제도적인 것도 마련돼 있고 또 기록 매체 박물관이라든가 자료 보존 연구 부장까지 확대해서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국립주간박물관 같은 경우는 쭉 조사를 해보니까 세계기관 중에서 가장 미흡했어요. 왜냐면 유물 같은 거, 유물 소장하고 뭐 수장고에 관리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 보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기록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고 정말 여기는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모든 절차나 법제 이런 것들이 정부 기록물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 아마 요거에 국립중앙도서관과 차이가 있는 부분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기관 역할부터 관련 조직해가지고 법제도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표로 만들어봤어요. 역시 보시는 것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은 대부분이 다 지금 하고 있고 조직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건데 중앙박물관이 좀 없는 부분이고 국가기록도 거의 다 있습니다. 세계기록유산도 같이 해봤는데 세계기록유산도 역시 모든 것이 다 마련되어 있었어요. 조직이라든가 뭐 법 이런 것들이 쭉 있었고 보존관리 내용도 보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모든 것이 갖춰 있고 저작권까지 다 돼 있고요. 기술적인 보존까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상당히 잘하고 있고 아마 국제적으로도 아마 절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국가기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에 보면 좀 이제 이런 것이 비적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반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파란 걸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중앙도서관은 적극 반영하고 있고 박물관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는 거고 국가기록은 잘 되고 있고 세계기록유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잘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뭐 이런 문화유산 관련 기관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몸담고 있는 기관이 문화청이다 보니까 이걸 중심으로 한번 해보니까 문화재보호법하고 시행령이 좀 당겨져 있어요. 6조라든가 11조, 시행령 7조, 그리고 법 14조 이런 거에 좀 띄엄점이 있는데 역시 박물관 같이 이렇게 잘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같이 도서관만큼 가려면 어림도 없고요. 지금 여기도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문화유산 관련 기관 같은 경우에는 훈령의 내규죠. 자체 규정에 훨씬 더 잘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 기록화 사업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규정에 200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여기 상당히 좀 세부적으로 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7조 문화재 기록화 사업 표준 데이터 제작 지침 여기에 여러 가지 디지털 제작에 따른 표준을 만들기 위한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어요. 이거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기록화 사업 표준 데이터 제작 지침에 보면 문화유산 기록화 사업의 범주예요. 기록화 사업에 대한 범위를 텍스트, 이미지, 멀티미디어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2007년도에 이미 제작이 된 부분들인데 그래도 상당히 좀 많이 잘 구분을 한 것 같고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스토랑과 벡터 이미지로 나눠서 쭉 세부적으로 해서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일반 이미지라든가 업무 이미지, 실직 정보, 입지 정보 이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관도를 만들어 놨어요. 멀티미디어 같은 것도 동영상, 사운드, 콘텐츠 해가지고 그에 연관도를 해가지고 뭐
애니메이션, 요즘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대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류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이제 했던 것이 기록 보존용하고 활용 서비스용을 구분해서 제작하도록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존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원본 데이터 그대로, 그러니까 상당히 사이즈도 크고 그 용량이 엄청 크죠. 엄청 큰 데이터, 뭐 벡터 이미지 해가지고 실물, 그러니까 처음에 3D 같은 경우도 뭐 레이저 스캔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그 원본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형태로 해놨고요. 활용 서비스용은 일단 인터넷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좀 경량화 시키면서도 그다음에 나름대로 퀄리티를 좀 높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일부 구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파일에 대한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존과 대부분 확장자가 txt, tf, dwg, ascii, avi 이런 거 형태로 해서 기록 보존용을 만들어 놨고, 활용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상 정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파일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파일 사이즈하고 포맷 같은 경우에 서비스 환경에 가장 잘 맞도록 XML이라든가 JPG, DWG, ICF 뭐 이런 것들에 대한 MP3 이런 형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형태의 확장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뭐 대국민 서비스를 한다든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그 절차에 따라서 이게 런던런던하게 했던 얘기들하고 비슷해요. 준비 단계에서 구축 단계, 검사 단계까지 절차를 만들어서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준비 단계에서는 범위 설정이 아니라 자료사도 하고, 구축 단계에서는 대서물 구축하고 품질 검사도 하고 중간 검사하고, 검사 단계에서는 기관 검사, 업로드, 백업스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어떻게 문화유산 디지털 보존 조치에 대한 제도화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방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중물 중에서 쭉 보시면 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했는데 디지털 유산의 범위부터 해가지고 13개의 항목을 해서 이걸 활용하면 바로 제도화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부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디지털 유산에 대한 범위, 접근성 유지, 그 디지털의 지속성, 진보성 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전략과 정책 개발, 보존 대상 결정에 대한 부분들, 적극적인 투자, 접근성 허용,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도화하는데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적인 조치라든가 저작권, 역할과 책임 분담 이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어떻게 법을 만들면 된다. 이런 항목들은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내용들이 명시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제시해 놨습니다. 표준화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협력과 활용에 대한 부분들. 표준화는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적인 부분에서 그 기타 구조를 위한 정책적 요소하고 기술적 요소를 나눠서 결론을 내봤습니다. 첫 번째가 제도적인 틀입니다. 법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책적 요소는. 그 다음에 총괄 전담 조직이, 국가적인 어떤 총괄 전담 조직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총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시도가 됐다가 2000년도 10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조금 이렇게 좀 희지부지 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책 기반자의 인식 제고,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장관, VIP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 돼야 된다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계속 나왔죠. 접근성 유지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접근해서 유지해 나갈 건가. 그 다음에 주기적인 매체이죠. 아까 어떤 보존 매체들이 이것이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것을 다시 데이터를 이전해서,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뭐 그런 매체에다가 이것을 이전해서 다시 보관해야 된다. 5년 주기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조기문서하고 형태와 병행해서 보존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면 지금도 사대 사고 같은 거, 주소환경실록 같은 것이 아직도 보존되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 근데 디지털적인 것들은 이게 보면 지금은 되게 항구적일 것 같으지만은 전자적인 요소를 전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지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연구 보존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병행해서 보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좀 내용이 좀 텍스트유라서 좀 지루한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좀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35분 하셨고요. 네. 빨리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이 많았을 텐데.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44분이나 되시는데요.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 네, 미리 제가 다 한꺼번에 보이지가 않아서 채팅 같은 걸로 미리 말씀해 주시면 말씀을 먼저 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네, 특별히 궁금한 게 많이 없으신가 봅니다. 네. 여기요. 여기 질문 있습니다. 네, 소다랑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내용들을 잘 들었고요.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그 비용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용처에 관한 내용이나 사용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다시 얘기해서 저 의견은 평가와 감사 기능을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시도를 해서 그 감시 기능과 평가 기능을 좀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하면은 비용을 그래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나 조언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보존에 대한 그 내용들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나갈 때 그 감사나 뭐 어떻게 보면 어떤 감시 어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아까 그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아까 감사나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확하게 뭐 어떤 거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디지털 보존에 대한 정책에 대한 감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지털 보존을 위하여 진행하는 과정을 예,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진보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예. 비용을 낸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용처에서 제대로 사용이 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좀 필요할 텐데 예, 예. 감시 기능과 평가 기능들이 제대로 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감시 기능이나 평가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면은 비용도 제대로 모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발표자분의 의견이 어떤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예. 아마 그런 내용들 아마 이게 아마 그 제도화하는 내용에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아마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을 거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아마 그렇게 그 정확하게 그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을 해나가는 거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잘 감시하고 그 눈여겨 본다면은
상당히 비용도 절감하시고 제대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제도화도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보존에 대한 부분이 지금 거의 제각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뭐 총괄적으로 해나가는 어떤 그런 있어야 되는데, 총괄 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좀 부재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도 좀 감시나 이런 부분도 좀 미흡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돼야겠죠. 그러면 훨씬 더 피드백도 잘 되고, 나름대로의 어떤 비용 절감도 될 수 있고, 또 제대로도 그 보존에 대한 부분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음. 네. 뭐 사실 문화유산이라는 것이 ROI 등을 따지기가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네. 혹시 다른 분이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예, 이동훈 선생님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 콘텐츠학과 교수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좀 뭐랄까, 저는 문화 콘텐츠 스토리텔링을 전공으로 하고 있어서 사실 그동안 이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개념을 이렇게 익숙하게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조금 다시 이렇게 재정립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좀 송구하긴 합니다. 저만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이 개념,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 느꼈던 인상? 뉘앙스? 뭐 이런 느낌들은 사실 이게 전통 문화에 대한,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문화유산에 대한 것들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되게 많이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디지털 유산, 이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오는, 인상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그런 범위가 아니라 더 모든 어떤 기록물들이나 모든 정보 자체를 다 디지털로 뭐라 그럴까요? 다시 기록물로 남겨놓는 작업들을 되게 광범위하게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게 맞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고 싶고, 그게 맞다면 어쩌면 저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어 만약에 저 같은 개념을 가지고 그동안 이 디지털 헤리티지라는 용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용어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면 조금 개념적으로 이 용어 자체를 좀 마케팅할 때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는 게 더 이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서 선생님 생각이 어떠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을 연구하기 전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디지털 유산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뭐 홍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가져온 거, 차용해 왔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문화유산을 디지털하는 것이 디지털 유산이 아니고,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부분과 처음에 디파인을 정의를 했어요. 아주 태생적 디지털과 아날로그에서 변환된 디지털, 이 표로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니까 태생적 디지털, 번디지털하고 아날로그 변환 디지털, 이거에 대한 것을 합쳐서 디지털 헤리티지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보존할 대상은 각 국가별로 별도로 선정해서 해야 된다고 유네스코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사실 관심이 많지 않잖아요. 그냥 용어가 워낙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일 뿐이지,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좀 드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어 나가면서 많이 알려지고, 디지털 유산을 보존해야겠구나, 이제는 정말
그래서 아까 필요성부터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알려지고, 좀 이렇게 보급돼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폭도 넓혀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예. 네. 혹시 예, 질문이 또 있으시면 이동원 선생님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혹시 질문이 네,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제가 잠깐 시간을 끌면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본문 중에서 그 주로 대부분 이 마이그레이션을 굉장한 대안으로 제시를 하셨던데 혹시 뭐 에뮬레이션이 필요하거나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런 쪽에서는 혹시 그 입장이나 의견이 혹시 있으실까요? 어, 에뮬레이션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어떤 중간 단계의 어떤 매개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에뮬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워낙 뭐 모바일 기반으로 돼 있고 모든 것이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에뮬레이션이 필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상태로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보조라고 활용하는데, 예, 전혀 예전에는 초창기나 디지털화가 돼 있는 초창기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비용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시작하다 보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사실 국가적으로는 이미 하고 있어요. 클러스 만들어가지고 두 가지 서로 두 개를 보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걸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장비도 그만큼 사야 되지, 소프트웨어도 사야 되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자꾸 클러스터 형태로 되다 보니까 클라우드 형태도 또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됐고 이걸 사겠다는 마음과 뭐 기술적인 부분 다 있는 거, 비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걸 해나갈 수 있는 사람, 조직이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한 요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 질문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네, 저희가 9시까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오늘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기 때문에 네, 질문을 해주시면 네,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음. 네, 역시 없으실까요? 네. 제가 몇 개 여쭤봐도 될까요? 아, 예. 너무 이렇게 싸한 것 같아서. 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그 아까 보여주신 디지털화 지침 같은 경우에 사실 그게 그 제정이 된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하고 안 맞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주기적인 어떤 그 업데이트라 그럴까요? 이런 그 예. 규칙이 정해져 있는 상태 같은데요. 이 부분도 지금 사실 2007년도에 개정된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많이 개정이 되고 있어요. 많이 개정이 되고 있고 법도 다시 좀 문화유산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재 보호법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담궈서 현재의 어떤 그런 상황에 맞게 조금 새로 제정되고 있고 개정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현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이렇게 절실하게 오는 부분이라서 그럼 거기 빨리 표준이 만들어지면은 많이 도움을 네. 받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 디지털 헤리티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제 현장들을 쭉 이렇게 살펴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예. 우리 국립도서관, 국립박물관, 국립기록관 예. 이 세 기관 중심으로 해서 적용 정도를 보여주셨는데 저는 사실 예. 이 세 기관들이 현재 디지털 헤리티지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예를 들자면은 뭐 한국중앙연구원이라든지 뭐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이러한 디지털 헤리티지 자체를 생산해내는 기관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기관은 그 기록 유산에 대해서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무형유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무형유산원이 별도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기록 생산, 그러니까 디지털 기록 생산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비교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걸 하나 여쭙고 싶고요. 예, 예. 그런 기관들을 뭐 비교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문화유산에 있다 보니까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알고 있죠. 근데 그런 기관들이 물론 잘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어떤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지는 못해요. 왜냐면 그 연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연구라든가 무형산업 같은 경우는 그 전승이거든요, 전승. 그러니까 인간문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전승해 나가는 이런 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 뭐 아카이브를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제도화가 됐다든가 뭐 인력이 확충되어 있다든가 예산이 충분히 됐다든가 중앙도서관만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도 이렇게 이런 국가기록원이라든가 도서관 같이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면 되는데 조직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예산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충분하게 잘 관리를 못하는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빨리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여기까지만 여쭙고 저는 예, 예. 물러가겠습니다. 세종시의 디지털 유산 그 전시장 만드는 걸 2010년도부터 지금 계속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미뤄지는 게 아니라 세종시 예. 전반적인 그 박물관 설립 계획들이 다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유산에서는 지금 어떤 글쎄 좀 예측이 가능할까요, 시기가? 제가 그거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해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구현해 나가고 예산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뒷받침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콘텐츠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구현해내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럴듯한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기는 정말 시간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되겠죠, 앞으로. 예, 예. 제가 알기로는 13년에 개념 연구했고 16년에 그 실험 계획까지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한 예, 만큼 지금 결과가 안 나와서 좀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 고맙습니다. 예. 아, 네. 네. 뭐 질문이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확실히 문화재청에서 오셔서 그런지 정책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채팅으로 이한용 전국 천사박물관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채팅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제가 읽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재청에서 1년간 집행하는 디지털 헤리티지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증액을 하고 있는 추세인지가 궁금하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 적정한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을 해 주시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답변하지 말고 나중에 답변하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너무 혹시나 기관의 공식 입장으로 여겨질까 봐 부담되실까 봐 제가 그냥 제가 여쭙습니다. 아는 네. 정도만 말씀드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특히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집행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예산은 많이 책정돼 있다. 예.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적정한 예산은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문화는 돈이거든요. 돈에 따라서 퀄리티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높은 퀄리티의 어떤 그런 성과물들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3D라든가 디지털 이런 것들은 결국은 비용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기술과 비용 문제, 그리고 아이디어 문제.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 지금 아마 예산이 있어도 콘텐츠를 못 만들어내서 예산을 직접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봤습니다, 사실은. 예. 아마 그 세종시 그 뮤지엄도 아마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네. 네, 그 채팅으로 네, 답변을 해주셔서 네, 답변이 잘 되신 것 같고요. 네, 혹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에 질문자가 있으시면 한 분 혹은 두 분 정도 더 받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이 혹시 네, 네, 저희 아까부터 제가 열심히 듣고 계셔서 제가 혹시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심승구 교수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네, 한번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면 네,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제 얘기 들리시나요? 네. 아, 예, 잘 네. 들립니다. 예.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오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사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른 부분보다도 그 세계 기록유산과 디지털 아카이브 보전 문제와 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사실 지금 우리가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영어로 말하면 월드 오브 메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언제부터 이렇게 월드 오브 메모리라는 말을 우리는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하는 말로 쓰고 있는지가 하나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원래 말씀드렸던 세계 기록유산과 디지털 아카이브에 있어서 그 월드 오브 메모리라고 하는 문제하고 사실 기록유산이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 개념인데, 그걸 오늘날 우리가 그걸 혼용해서 쓰는 바람에 사실은 기록유산이 가지고 있는 말과 월드 오브 메모리가 그 디지털 아카이브로 해야 되는 그런 단위나 범위가 좀 대단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워낙 전문적인 부분을 질문해 주셔서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세계 기록유산에 대한 부분들을 그 용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실 뭐 그렇게 연구한 적도 없고 사실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돼 있는 내용을 그냥 제가 인용해서 쓰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혹시 좀 교수님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제가 메모를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말했을 때하고 이제 월드 오브 메모리라고 말했을 때하고 이제 개념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매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괄해서 세계 기록유산이라고 지금 정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이 디지털 아카이브와의 개념들에서 오는 어떤 그 차이점, 또 그것에 대한 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 디지털 헤리티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계 기록유산은 그 유네스코에서 어떤 그 등재 지침에 의해서 제정하고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디지털 헤리티지의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여기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도표에서 보시는 대로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연관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 기록유산에 대한 그 깊은 지식을 못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등재 지침 정도를 제가 그거 가지고 좀 파악했을 뿐이지 교수님하고 그 깊게
접근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든 질문이긴 한데 지금 좀 답변을 정확하게 답변을 듣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9시도 돼서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질문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으로 여기서 제2회 온라인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